자, 이번 시간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주제 볼 텐데, 객체 주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매번 힘들어요. 물권 할 때도 짜증나고, 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 이런 주제들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물권에서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소유권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응해서 제한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 제한 물권,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바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임차권하고요, 환매권이라는 것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등기, 이런 의미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 권리질권 이건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걸 저당권,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설정을 한다는 의미가, 이게 권리질권. 어디서 공부하시냐면 저기서 나온다. 부동산 학개론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은행에서 그 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MBB, MPTS, CMO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고요. 그중에 MBB는 뱅크, 은행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종 위험도 누가, 은행이 부담을 하게 된다. MPTS, 투자자가 각종 위험을 부담을 하게 된다. CMO 다양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당 증권이라는 걸 발행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에다가 부기 등기 형식을 통해서 질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권리질권,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질권을 가리켜서 권리질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 여기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유치권,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이제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권리의 성립 자체에서 뭘 가지고 나온다? 바로 점유를 통해 성립하기 때문에 얘들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고, 등기해봤자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민법, 공인중개사법 두 군데서 나오죠. 해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도 분묘를 설치해서 지배하여 온 사람,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하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물권과는 다르게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그 분묘 자체가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 있어봤자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 자, 우리가 이제 판결 중에서 이행판결, 확인판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행판결이라는 것은 매매를 했을 때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는 판결을 이행판결, 확인판결은 주의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형성판결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해서 옆에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 민법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됐어. 지금 당장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장래 토지 형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기상 출제 이슈가 될 것이 민법에서 이런 게 있죠. 남의 땅을 나다니는데, 무상이냐 유상이냐, 원칙은 유상이다. 그런데 토지 분할 때문에 주의토지통행권이 발생하게 되면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 이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유상의 주의토지통행권, 이런 식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의 한 내용일 뿐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을 공부하죠.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는 경제주의는 원칙에 따라서 농경지 자체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질권, 전답부 사건이죠. 시계 맡기고 10만 원 빌렸을 때 돈 갚지 않게 되면 시계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 이건 동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등기할 수 없다. 길게 설명드렸는데 알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있어. 최근 문제에서는 주의토지통행권이 한번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객체라고 해서 토지 일부, 건물 일부 등에 대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용익권이라고 묶어서 가야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다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 판례에서 이런 거 나왔었다.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분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남의 토지를 일부 점유를 해서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했을 때 토지 일부에 대해서 수요 취득도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다. 이게 민법에서 한번 나왔던 판례인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고요. 땅 100평 중에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평만 사고 판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땅 100평 중에서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평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런 것들도 허용될 수 없다. 자, 건물도 마찬가지 구조로 가야 되죠. 자, 그런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저당권이나 소유권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집합 건물의 경우 건물 일부에 대해서 구분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요 근래 문제에서는 민법 파트에서 자, 우리 공용 부분은 두 가지로 분류하죠. 당연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해서 이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도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갑니다. 구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들은 등기 안 해도 같이 공용 부분의 사용권, 대지 사용권도 같이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해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지문에 한 번 나오는데 별 의미 없어요. 해서 그냥 비우고 가실 것. 자, 그다음에 지분, 권리 일부를 우리가 지분이라고 부르죠. 해서 권리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권리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은 어떻다 설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그다지 많은 출제는 되지 않고요. 이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권법 보시고 등기부 보시고 물권법 보시고 등기부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 전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이 파트가. 그래서 이 개념이 저도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 권리 일부,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게 이제 경험상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웠다. 자, 중요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이런 얘기 나와야 되죠. 그래서 등기 당사자 적격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과 법인 아닌 사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은요,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해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자, 미성년자도 있을 테고 또 누구도 외국인도 있을 테고 유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치하지만 태아,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아직은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중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이걸 우리가 공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크게 두 가지죠. 시도와 시군구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를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를 기초지자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이름으로 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이라는 이름으로도 다 역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에 대해서 이 파트의 더럽게 중요한 주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공유와 합유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등기부에 갑이 60%, 을이 40%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공유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나중에 분할 청구라는 개념도 인정이 되게 되죠. 이에 비해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분은 하지만은 등기부에 그냥 바로 공동소유다라는 취지만 표시가 된 것을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과 을이 60대 40의 내용으로 합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뭐라고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표시를 하고 있어. 지분이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걸 뭐라 부른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에다가 갑과 이름에 따서 갑과 을의 이름을 따서 갑을이라는 것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갑의 이름과 을의 이름으로 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민법상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합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합유라고 부를 테고, 이때 민법상 조합은 직접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파트를 갈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다 채무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절대 등기부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올릴 수가 없다. 문제 구성할 때는 지금까지 거의 문제 한 3분의 2 정도가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오고요.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법인 아닌 사단, 종중, 교회 이런 종중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도들이 그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도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되고, 그 교회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총유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중 다시 갑시다. 종중이라고 하는 거, 종원들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 그래서 이게 논리 구조가 뭐냐면, 지분이라는 형태가 공유가 되게 될 테고, 합유라는 개념이 있고, 총유라는 개념의 주체를 가리켜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 명의로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 교회 명의 자체로 다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고, 물론 세법 공부할 때는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해서 종중 재산을 종원 개인 명의 보통 이제 큰집 아들이 되겠죠. 이 아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그 동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요, 나머지는 거의 상식의 문제야. 그래서 쟁점이 될 수가 없겠고요. 합유라고 해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총유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의 이름을 올린다.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권자가 다 등기부의 이름을 올린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뭘 내겠어요? 바로 합유라는 합유체, 민법상 조합이라는 합유체라는 것으로는 어떻다? 따로 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해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없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애초에 팔 수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합유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논리 구조상.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기술상 아무리 봐도 다 우리가 공유라든가 단독 소유는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게 뭐야? 합유하고 총유라는 개념이 되겠고, 합유, 중유 이슈가 되고요. 총유는 단독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쟁점을 가지고 따로 이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등기 권리 의무자, 등기 당사자 적격 보셨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등기 청구라는 개념이 있고요. 등기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게 이제 청구의 개념이 될 테고, 얘들이 등기소에 가서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등기소에다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란 것은 개념상 사법상 행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공법상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개인이 어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실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의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개념 중에서 우리 민법 총칙할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어떻다? 취소할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제한 능력자, 얘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제한 능력자, 일단 사임 간의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누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그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요 제한 능력자가 등기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제한 능력자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유일하게 안 되는 거,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거.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어떻다? 이때는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가볼까요? 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 넘어가서도 갑은 뭘 할 수 있다? 다른 얘기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고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라고요. 이 사람의 법률 행위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시 갑시다. 두 사람 사이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우리 민법 총칙 파트에서 선의 제3자도 어떻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어. 그래서 등기 넘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내릴 수 있는 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고 지랄이고 아예 이런 문제를 막아버리려고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 신청은 어떻다? 받아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다 등기 신청 받아줍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 신청은 어떻다? 받아주지 않는다. 등기법에서 이렇게 절차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제한 능력자인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고 등등등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어떻다? 이 사람은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당연히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야.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어떻다? 이때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나머지 다 가능하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가 그 등기 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등기 신청 받아주지 않는다. 그냥 걔 무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절대 보시면 안 돼. 경우 수를 따져도 안 돼.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한 가지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이런 경우 나오죠.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자 해서 이 사람의 등기 의무자, 갑이 이제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잃게 되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등기 신청을 하면 이런 등기 신청을 어떻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 근데 거꾸로요. 을 소유의 부동산을 누가 갑이 취득한다. 그럼 당연히 등기 신청 받아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당연히 어떻다? 등기 신청 받아준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 개판돼 버려요. 그리고 또 응용 들어가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여합니다.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도 이제 대리인으로 가서 갑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가능하다는 얘기지. 왜? 이때 대리인 을이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갑의 권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등기 신청은 어떻다?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제한 능력자의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니까 어떤 등기 신청을 했을 때 제한 능력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이런 등기 신청을 어떻다?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이 사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법상 조합체 합의유라는 조합체 이름을 만들어서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민법상 조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법인 아닌 사단, 자, 종중을 얘기하게 됩니다. 얘들을 명의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은, 자, 법인 아닌 사단이 손발 없고 입 없거든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해서 자연인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제한능력자가 등기 신청을 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된다. 등기가 실행됐을 때 손해를 보게 된다. 권리를 잃게 된다. 이러한 등기 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두 개로 가셔야 됩니다. 해서 최대 3개가 되나요? 첫 번째 이슈, 민법상 좀 합의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가능하다.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이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슈, 자, 제한능력자가, 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러한 등기 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 3개만 달달달 외워서 끝장을 보셔야 돼. 절대 나머지 지문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기승전결 이렇게 되게 되면 답이 되는 주제 결 나와 있고요. 나머지 지문을 가지고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게 돼 있고, 요즘에는 그런 지문도 잘 내지 않아. 그냥 계속 대놓고 답을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문제 가지고 가볼까요?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기억 1번 나중에 봅시다. 힘드니까 겁나 길면 보지 마. 이것도 테크닉 기술이야. 짧은 지문 딱딱 끊어서 보는 게 실력이야. 자,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틀렸나요? 그래서 얼마나 쉬워. 17세인 미성년자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잖아. 17세인 갑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익이 된다고. 미등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이제 지주가 되고 건물주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만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다고요?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어떻다? 등기 신청 능력을 갖게 된다. 2번 틀렸죠?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답 2번 딱 나와버렸잖아. 3번 가볼까요?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이 맛이 간 겁니까? 성년 후견인이 맛이 간 겁니까? 피성년 후견인, 우리가 노망났다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경우를 피성년 후견인. 정신이 오락가락해! 지금 보게 되면 맨날 수업 시간 졸고, 좀 뭔 얘기 하다가 잡담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도 피한정 후견인에 가까워. 다만, 피한정 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피한정 후견인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사인을 해줘야 돼. 얘는 맛이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국가가 공인한 인간이야. 그 인간. 피성년 후견인도 이번 노망 같다고 국가가 공인을 해줘야 돼. 해서 사실상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피성년 후견인은 직접 등기 신청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어떻다? 할 수 없고,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 어떻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대리인이 하는 건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지자체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지자체 이름으로도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다. 5번. 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이더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것도 명백하지가 않지. 최소한 전혀 문제는 안 돼요. 피한정 후견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자,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의 권리와는 어떻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지? 자, 지금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해서 옳은편.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등기 당사자가 뭐냐면 등기 권리자 플러스 등기 의무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 당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등기 권리자가 뭐야?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뭐야? 등기가 실행됐을 때 형식적으로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개념 잡으셔야 돼. 예를 들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 되는 것이고 갑은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권리를 얻게 된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얻게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권리를 잃게 된다. 이때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된다고요? 을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된다? 갑이 된다. 오늘 등기 권리자 의무자 정확히 아셔야 돼.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때 자, 등기 권리자 누굽니까? 을이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자,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게 되면은 을은 앞으로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돈을 안 갚았을 때 경매로 넘길 수가 있다. 해서 다시 지상권 설정 등기랍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해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등기 권리자. 이게 저희 절차법 얘기예요. 이에 비해서 지금 이제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해서 실체법하고 절차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긴 쫓아가지 마시고 자,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는 뭐라고 해요?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등기 의무자는 뭐라고요?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이게 소위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돌아가서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자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질문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차피 설명드려봤자 여러분들은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다 부질없는 지식거리를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왜?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거거든.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 토론을 합니다. 조금 이제 한 달 더 됐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설명을 쭉 하다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거 다음에 얘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으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돼 있고 병도 있네요. 그래서 자 지금요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저당권 근저당권은요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타인의 채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얻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럼 등기 권리자 누구야? 을. 등기 의무자 누구야? 갑.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실제 내막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무자, 채권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가 나와야 돼. 그래서 1억, 채권액.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1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채무자가 여기서 병이 채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이 사안은 뭐냐면 병이 을한테 돈을 꾸게 되는데 병이 을한테 돈을 꾸게 되는데 담보물을 누가 내놨다? 갑이 내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는 갑이나 을의 문제일 뿐이고 병은 최소한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은 돈을 빌릴 뿐이고 채무자일 뿐이고 최소한 등기부상 권리자는 의무자는 안 된다고요.
간명의의 소유권 부분 등기에 대해서 저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고 할지언정 등기부상은 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가 돈을 안 갚으면 갑이 병소의 을이 병소의 부동산에서 경매를 붙이는 게 아니라 누구? 갑수의 부동산에서 경매를 붙이는 거니까 병은 어떻다? 등기 관리자는 의무자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등기 당사자 성격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아니 이거 1번 같은 거 보지도 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봐서 알 수가 없잖아. 답을 다 가르쳐 줬잖아 이서는. 제한 능력자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뒤지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민법상 조합은 등기 명인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등기 명인 될 수가 있는데 이때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이걸 공부를 했다고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이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몇 초 안 갑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특히 1번 같은 지문은 봐서도 안 돼. 문제 딱딱 이런 문제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외운 걸 대입해야 돼. 외운 걸. 분석을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대입을 해야 되지. 그냥 읽어보지 마시라고. 미리 등기 당사자 적격, 등기 신청 능력할 때 미리 다 설명드렸어. 세 개 어디 있나 이걸 갖고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미련스럽게 이거 지문 하나하나 다 읽어봐봤자 이 지문이 다시는 안 나와요. 24회 때 이 지문 나왔잖아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럼 이걸 대가리 싸매고 외워보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저 제한 능력자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이걸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 등기가 누구한테? 을에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안이 간단하게 가게 되면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갑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누가 권리를 얻어? 을이 얻으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 권리를 누가 잃어? 갑이 잃으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 여기까지 간단.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3번 지문에서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여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권리를 얻게 되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권리를 잃게 되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1번 지문 얘기랑 같이 이제 묶어서 보면은 이게 자 지금 절차법을 가지고 절차법은 흔들림이 없어요. 단순해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고 을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이건 간단한 문제야. 근데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실체법에서 등기 권리자가 일단 누가 될까요? 확률상 을이 되겠죠? 을이 되겠죠? 을이 돈 줬으니까 등기 넘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넘겨주면 짜증나잖아. 돈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 지랄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을이 등기 권리자, 실체법으로 보더라도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지금 매매 계약이 4월 15일에 체결됐어. 지금 등기라는 게 6월 1일 후에 넘어가게 되면 그의 재산세 누가 내야 돼? 종부세 누가 내야 돼? 매도인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4월 1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매도인 얘기했어. 야 너 계수약 하지 말고 5월 1일 날 등기 빨리 가져가라. 대금은 천천히 줘도 되니까 빨리 등기 가져가.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배가 아프다고 지랄이야. 어떻게?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몸이 좀 안 좋대. 자꾸 이제 피해. 뭔 개수작이야? 6월 1일 이후로 등기를 넘기려고 시간을 질질 끄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갑이 급하게 뭘 해라. 야, 빨리 너 등기 가져가. 라고 하는, 자, 등기 절차에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등기 넘어 가져가라 이런 얘기야. 그때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고, 만약에 갑이 특별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갑이 뭐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이 뭐가 된다?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좀 특수한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하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의 취지.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등기 권리자, 등기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뭐라고요? 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뭐 그러다 치고, 자, 지금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가십시다.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설정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 누구야? 갑명의 X 부동산에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등기 권리자 누구냐고요? 을. 등기 의무자 누가 된다? 갑.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하려고 그래. 그럼 등기 권리자 누굽니까? 갑이지. 말소! 지워버리는 거. 지워버리면 좋은 게 누구야? 갑이 권리를 취득하는 꼴이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얘가 등기 권리자고 얘가 등기 의무자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다면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한다고 지워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갑에게 이익이 되잖아. 그래서 갑이 뭐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바로 소유자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5번 이걸 답을 뽑았어요.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가 되었는데 등기가 갑에게 남아있어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우선 끊어서 가십시다. 자, 갑을병 형태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등기가 현재 갑한테 있는 상태야. 근데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을 한다. 대위해서 신청한다는 얘기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을 명의로 등기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형식적으로 지금 등기 명의를 갖게 되는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은 사실 별 관심이 없겠지만은 자, 자기는 이제 중간에 전매하고 빠지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대위,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을 한다. 이게 이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 해서 자, 이렇게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예요. 자, 등기 당사자 능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스톱!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가야 돼. 그저 기억할 게 제한 능력자. 자기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기 신청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합의체,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법인 아닌 사단, 총유라고 그랬어요.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하는데 실제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하게 된다. 요것만 달달달 외워서 효부를 치는 거예요. 1번 질문이요. 태아 등기 신청한다. 안 되지? 태아는 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신청 못합니다. 대일이 하고 말고를 떠나서 안 돼. 2번 질문요. 민법상 조합. 자, 요걸 답으로 뽑았지. 민법상 자, 지금 옳은 걸 고르셨구나. 요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민법상 조합은 조합 이름으로 다 등기할 수 없다. 2번 틀렸는데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통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문. 세 번째, 지자체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지자체도 다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시유지! 자, 시유지 있잖아. 국유지 있고 시유지 있으니까 그 정도고. 사립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안 되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봐봐. 이게 중요한 거 나왔다. 법인 아닌 사단은 자기가 직접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죠? 법인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표자는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한다. 그래서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조합 얘기하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 출제 이슈가 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단독 소유 너무 쉬워. 단독 소유 너무 쉬워. 그럼 어려운 게 뭐야? 공동 소유. 그 중에서 공유 얘기를 할 실력이 없어요. 등기법이 너무나 단순하니까. 지분 이전 경우 끝나버리니까 따져볼 실력이 없어. 지랄 같은 게 뭐야? 합의와 총유라는 개념. 합의가 뭐라고요? 민법상 조합. 그래서 합의체 이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총유, 법인은 사단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다 가능하고 대신 등기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해. 학교는요, 하부기관입니다. 국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공립, 충남대학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하부기관 중에 하나가 충남대학교입니다. 국립부산대학교, 국가의 하부기관 중에 하나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하부기관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내 손모가지가 따로 뛰어가서 아무개 손모가지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아무개 발모가지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부기관 그 구성 요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독립적인 법인 계획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재단 법인의 한 하부기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 법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은 공법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학교 이름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안 된다. 우리 시험과는 별로 상관없는데, 자, 서울대학교는, 자,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특수법을 통해,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국립대학교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이름으로 등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무슨 법인, 특별법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법인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법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일단은 출제 포인트를 외워야 돼. 자, 총유, 그 다음에 합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합니다. 이거 백날 뭐 태하고 지랄하고 해봤자 영향가 없다니까 다시는 안 나온다고. 답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자, 아까 제한 능력자에게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등기 신청 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와 총유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 특히 절차법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 주실 거. 괜히 오버해갖고 실체법상 등기 관리자 어쩌고 저쩌고, 원래 저는 그 최순실 사건 할 때 나왔었잖아. 그 청소년 아주머니가 한마디 연병하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짓거리다. 지랄이었나? 연병이었나 해서 그러고 보니 그 아줌마는 욕 뒤지게 해놓고 전국적인 스타가 됐고 나는 별로 욕을 많이 안 하는데 인강에서 지랄들을 합니다. 욕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상관없어요. 자, 제발 해설하려고 하지 마실 것. 저희 학원 강사들이야 이제 설명을 안 하면 자꾸 질문하니까 짜증나가지고 꼼꼼히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자, 그게 해설하는 게 생활이 되잖아요. 시험 보실 때도 해설하고 지랄이에요. 그래서 다 빨리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등에서는 주체 관련해서는 3가지 이슈 딱 외워서 끝장 보실 것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등 잠시 끊어서 이 신청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